귀한 특창에 감사드립니다. 어느 분이 그런 말씀 하셔요. 자기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 때 크게 세 부류로 나눈다. 첫 번째는 말씀과 함께 하시는 분들, 두 번째는 말씀을 듣는 분들, 세 번째가 말씀을 평가하는 분들. 함께 하시는 분들이 어디 앉겠습니까? 그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듣고 뒤에서 이렇게 앉으신 분은 평가하시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네, 오늘부터 신앙부흥의 시작이 됩니다. 제가 부산에 와서 무슨 말씀으로 시작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 집사람이 부산입니다. 근데 요거 가지니까 임팩트가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추가합니다. 저희 아들이 32살인데 저희 아들도 부산 사람하고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이 정도면 좀 되겠습니까? 네, 좀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함께 나눌 주제가 시간이 나를 움직이게 하지 말라, 이런 주제입니다. 시간에 쫓기지 말고 시간을 관리하라는 말이죠. 근데 시간 관리, 내가 시간에 쫓기지 않고, 뭐 승자와 패자에도 그런 얘기 나오죠. 승자는 하루를 25시간으로 살고 패자는 23시간으로 산다. 항상 바빠요. 항상 쫓겨요. 항상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시간 관리를 위해서 꼭 해야 될 게 두 가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첫째는 지금이 어느 때인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사는 이때가 어느 때인지를 아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지금이 무엇을 할 때인가, 지금 말씀을 나눌 때인가 아니면 뭘 할 때인가, 이걸 알게 되면 시간 관리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한 7, 8년 전에 꽤 유명했던 단어죠. 하우스 푸어. 그래서 집은 있는데 대출 뭐 이런 거에서 표현대로 영혼까지 끌어다가 집을 샀어요. 그리고는 집밖에 없는 겁니다. 하우스 푸어, 이런 이야기 많이 했죠. 근데 타임 푸어라는 책도 있어요. 시간 거지, 그렇게 하면 되겠죠. 타임 푸어라는 말, 타임 푸어로부터 벗어나는 방법, 시간을 알아야 돼요. 지금이 어느 때인가,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걸 아는 것, 그게 시간 관리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 일컬어 철없는 사람, 때를 몰라요. 지금이 뭐 해야 될 때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걸 모르다 보니까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요. 이 타임 푸어, 때를 모르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손해본대요. 시간에 쫓겨서 시간 관리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포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제일 많은 퍼센테이지가 체력 관리, 건강 관리. 건강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못해요. 시간이 없어서. 그 다음에 대인 관계도 못하고 자기 개발 뭐 이런 것들을 타임 푸어라서 포기를 합니다. 이렇게 살면 나중에 어떨까요? 후회되는 거예요. 야, 내가 잘못 살았다. 그렇게 안 살았어도 됐는데, 그렇잖아요? 그렇게 안 살았어도 됐는데 왜 그렇게 바빠서,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이 종종 듭니다. 잃어버린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살다 보니까. 타임 푸어. 지금은 이제 좀 여유를 찾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역대상 12장 32절에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다. 이때가 언제였냐면 킹 데이빗, 다윗하고 사울하고 힘겨루기 할 때예요. 근데 다윗의 편에 여러 사람들이 와서 도와줬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이사갈 지파에 속한 사람들인데 그들의 특징은 첫 번째는 시세를 알고
두 번째는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것.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아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다. 여기서 말한 시세가 바로 타임입니다. 시간. The signs of the times. 그래서 시대의 징조. 지금이 어느 때인가. 징조를 보아서 아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때인가. 시대의 변화도 보고 시기도 보고. 그래 아는 겁니다. 이거 모르면은요 철없는 사람 된다니까요. 겨울에 반팔 입고 나오고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마땅히 행할 것이라는 표현은 하여야 할 바, 의무 혹은 지령. 그래서 영어에는 what should do, the best course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드시 해야 될 것. 지금 뭐 해야 되느냐. 이때 놓치면 골든타임을 놓치는 거예요. 이때 놓치면 의미가 없어요. 또 이때 놓치면 더 많은 대가를 치러야 돼요. 요것. 이게 뭔가. 지금 해야 될 게 뭔가. 이걸 아는 것. 그래서 두 가지죠. 지금은 어느 때인가. 지금은 무엇을 할 때인가. 어떨 때는 시세를 알아도 지금 뭘 해야 될지 알아도 할 수 없는 때가 있어요. 그건 늦은 겁니다. 잘못한 거예요. 때가 늦은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충족시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시계가 있어요. 시간을 모르면은요, 사람은 무엇인가를 모르면 두려워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죽음이 뭔지 몰라요. 경험을 안 해봤어요. 그러면 두려운 것입니다. 시간을 잃어버릴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때를 모르면 두려워요.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지금 우리가 행동하는 것, 우리의 운영 방법이 맞나? 우리 부서 운영하는 게 지금 하는 거 맞나? 지금 결정하는 거 맞나? 두려운 거예요. 몰라서 두려워요. 때를 몰라서 두렵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알아야 할 때입니다. 모르면 두려우니까.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조그만 아이인데요. 그림자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왜요? 아니까. 이미 그림자는 우리에게 아무 해를 끼치지 않는다. 알아요. 그저 나의 음영이다. 이렇게 이 정도 알아요. 근데 모르면 두려워요. 뭐든지 그래요. 그리고 지금이 어느 때인지 모른다면 두려워요. 겁나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표현들이 있었어요. 그 어르신들이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러고 사냐. 요즘도 그러죠? 그래서 요즘 뭐 연세 드신 분들을 조롱하는 듯한 표현들이 막 나와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생각 가지고 사느냐고. 그래서 이게 19세기 유럽에서 그렸던 그림이라 그래요. 미래 그림이죠. 그때 생각하면 이게 대단한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별거 아니지만 저희 어릴 때 철 들고 그랬을 때는 지금이 어느 때인데 물어보면 지금은 사람이 달 날아가는 때다. 그때 깜짝 놀라요. 달 날아가는 때. 상상도 못하는 때예요.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2018년은 어느 때입니까? 시대적으로. 세상의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죠? 그거 알아야 돼요. 영상 하나. 제가 원래 심각한 사람인데 해보니까 저만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심각하지 않게 뭐 영상도 좀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지금이 어느 때인가? 현실 속 정교하고 상세한 우리들의 분야, 문서의 주름, 그 위의 눈썹, 코에 난 누름, 살아 숨쉬는 숨구멍까지 산질과 가상을 구분하는 것이 극도로 어려울까 싶겠지만 사실 이 정도의 기술은 벌써 세상에 나와 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사실 컴퓨터로 만들어낸 그래픽이다. 그러니 기술이 더욱 발전한 미래에 현실과 같은 가상의 시뮬레이션 세상을 만드는 것이 기술적으로 힘든 것은 아닐 것이다. 지금이 이런 세상이에요. 현실 가상이 구분하기 어려운 세상이에요. 지금이요. 얼마나 발전했는지 모릅니다. 놀랍죠? 그 전문 용어로 특이점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싱귤레리티라고 해서 특이점. 특이점이라는 이야기는
인공지능, 컴퓨터의 성능이 사람의 성능을 뛰어넘는 그때, 알파고 유명했었죠? 알파고가 바둑 면에서는 이미 사람을 뛰어넘었어요. 벌써. 그런데 전반적으로 그 컴퓨터의 기술이, 인공지능이 사람의 그 능력을 뛰어넘는 그때가 특이점이라 그럽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 분기점, 변곡점. 지금이 어느 때일까요? 어디쯤 왔을까요? 거의 다. 뭐 구분이 안 되잖아요. 아까 가상현실과 진짜 현실과 구분이 안 돼요. 여기 인공지능 얘기를 많이 하죠. 인공지능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인공지능이 그 딥러닝이라는 기술, 이 딥러닝은 예전에는 컴퓨터에 1 넣고 2 넣고 해서 연산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는 거예요. 잠도 자지 않고 그 좋은 머리로 쉴 새 없이. 그것이 바로 인공신경망인데, 이게 힘을 얻은 것이 빅데이터예요. 많은 데이터를 놓고 그 데이터 가지고 학습을 하니까, 데이터가 얼마 안 되면 학습에도 한계 있고 지식에도 한계가 있는데 엄청나니까요. 지금 빅데이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쉬지 않고 학습하니까 놀랍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 알파고도 그랬다 그래요. 바둑 기보를 수십만 번 반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학습하는 거예요. 그 기술이 인공신경망이고 그것이 인공지능이죠. 여기 제가 그 뇌공학, 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뇌공학의 최대 화두가 뇌와 인공지능을 연결시키는 것이다. 여기 나오죠? 이게 작년 이야기입니다. 지난 3월 일론 머스크가 누구냐면 테슬라 자동차 회장의 CEO입니다. 그 좀 특별하다 그러죠? 우주 공간에 뭐 한다고, 뭐 우주 도시를 만든다, 스마트 도시 뭐 이런 얘기하는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컴퓨터와 사람의 두뇌를 연결시키는 뉴로링크라는 회사를 설립합니다. 그랬더니 한 달 후에 구글의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크, 이 사람이 우리도 시작한다. 작년에. 그리고 삼성이 국가의 지원받지 않고 연구하는 프로젝트가 있대요. 비밀리에. 그게 뭘까? 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뇌공학이다. 인간의 두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그것이다. 이 두 사람과 커즈레일이라는 사람, 이 세 사람이 미래 사회를 이끌어가는 과학의 선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물인 두 사람 모두 뇌와 컴퓨터 인터페이스, 이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어떤 그 한국의 정재승이라고 이쪽에 전문가이신 분이 이것에 코멘트를 해요. 이게 가능하냐?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바이오맨 뇌공학과 정재승입니다. 최근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회장이 뉴럴링크라는 회사를 설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뇌에 칩을 삽입해서 뇌에서 포착된 신호를 분석해서 인간의 마음을 읽고 그것을 칩에 저장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뇌에 직접 전송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그가 이런 연구를 시작하는 이유는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의 뇌가 컴퓨터 칩이라는 새로운 정보 처리 장치와 결합이 되면 뇌의 잠재력을 높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인공지능과 진정한 경쟁이 가능해지고 심지어는 그들과 결합함으로써 나중에 로봇과 공생의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 그의 야심찬 주장입니다. 이것이 현실 가능할까요? 아마 가장 궁금한 대목일 텐데요. 원리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런 기술이 이미 여러 나와 있습니다. 인간의 뇌로부터 신호를 읽고 해석해서 마음을 읽는 기술이 이미 인간을 포함해 여러 동물에게 다 가능하다는 것이 알려져 있고요. 심지어 칩에 있는 정보를 뇌 안으로 집어넣는 그런 실험도 동물 실험 수준에서 성공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언제쯤 상용화가 될 것인가, 그 가능성인데요. 지금은 아주 단순한 수준에서의 실험만 성공했기 때문에 이것이 인간의 뇌의 분실을 만들어줄 정도로 유용한 응용이 되기
위해서는 아마 네,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한 10년쯤 걸릴 것이다. 시간 때문에 제가 바로 넘어요. 한 10년쯤 걸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돼요. 지금 현실적으로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 근데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뇌에 인공지능을 집어넣어서 필요하다 그러면 포맷도 하고 내가 산 인생이 잘못 살았다 생각되면 그걸 치우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느 정도 지금이 어느 때인가 이건 뭐 병원에 계시는 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유전자 가위예요. 1세대가 징크 펑거, 그 다음에 2세대가 탈렌, 3세대가 크리스퍼. 지금은 3세대를 지났다 그러죠. 이 내용 한번 보실게요. 이게 대한민국의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만든 영상이에요. 크리스퍼 유전자 편집은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편집을 위한 DNA, 가이드 역할을 할 RNA, 그리고 Cas9. 길잡이 역할을 하는 크리스퍼 RNA가 목표한 DNA 위치에 달하는 Cas9는 단백질 교수가 해당 부분을 절단합니다. 이전 방식에 비해 더 값싸고 빠르고 정확하게 유전자를 편집하기 때문에 신약 비말과 나치병 치료 연구가 한가하게 일어나고 있죠. 유전자 편집 기술은 질병 치료뿐 아니라 미래의 식량난을 해결할 열쇠입니다. 바이러스성 질환에 관한 글쓰기, 살충에 관한 논정, 알레르기를 없앤 단계하기, 동식물의 품질 기능으로 미래 먹거리 시장은 밝아졌죠. 멸종 동물들의 보호도 한창입니다. 메모리 유전자를 현존하는 코끼리 유전자와 바꾸어 보존하는 작업, 현실 속 주라기 보호는 멀지 않았죠. 이제 인간은 초기 배아량에서 당뇨병이나 암과 같은 유전자를 제거해 질병이 없는 아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나아가 예, 이것도 요 정도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자를 조작해서 질병도 고치고 질병 없는 아이도 만들고 뭐 그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가능할까 자료들이 있는데 서울대학교 김진수 교수가 분자 생물학을 하는 과학자라면 누구나 사용하는 도구가 됐다. 그러니까 기술은 있는데 문제는 비용이잖아요. 그 비용도 싸졌고 이제는 가능하다. 제일 큰 문제는 항상 기술의 발전에 따라가지 못하는 윤리적인 문제예요. 뭐 자율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요거는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 나노 로봇이라 그러죠. 그래서 암세포 치료하는 로봇인데 로봇이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서 뭐 그런 것들입니다. 이건 MIT에서 했던 영상이고요. 검은색으로 보이는 작은 물체가 바로 마이크로 로봇인데요. 예, YTN 사이언스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20ml의 실물입니다. 정말 작죠. 저보다 훨씬 잘하실 거예요. 뭐 유튜브 쳐보면 이런 거 많이 나오니까요. 실제로 실험하는 것들. 인체에 삽입된 마이크로 로봇의 위치 어떻게 확인할까요? 연구팀은 이를 위해 혈관 수용 내비게이션 시스템까지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혈관 속에서도 마이크로 로봇을 자유자재로 조작할 수 있는 전자기장 구동 시스템을 제작했는데요. 네, 그래서 의사가 직접 뭐 마이크로 로봇을 조종 이런 것이 있다는 것 보시고 한번 찾아보시면은요. 이게 2017년 2월 달에 MIT에서 했던 것이고요. 지금 전남대에서도 꽤 많이 연구가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더 나가서 놀라는 것이 요즘에 자주 되는 텔로미어. 조작처럼 달라져서 염색체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분들의 모자를 자주 쓰면 모자가 달아오는 모습에 텔로미어도 조금씩 닳게 되는데 텔로미어 경우에는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조금씩 백해되는 겁니다. 근데 텔로미어 길이가 1.9 이상으로 줄게 되면은 세포는 분열을 멈추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 미 항공 운동이 나다가 지구와 우주에서 어디가 더 빨리 있느냐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노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그 노화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용한 친구가 바로 우리가 늙는다는 것은 인간을 구성하는 기본 단계인 세포들이 늙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세포 차원에서 늙는다는 것은 세포 분열을 잘못하나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세포가 분열한다면 정부, 건강한 세포가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늙지는 않을 텐데 그래서 우리 몸에는 텔로미어, 줄어든 텔로미어는 원래 기능으로 복구해 주는 그런 특별한 장치가 존재하는데 이 장치가 만약에 정상세포에서 작동을 하면 우리가 늙은 일이 없거든요. 아쉽게도 그런 것도 아니고 이 장치가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암세포에서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암세포의 특징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암세포는 정상세포와 다르게 무한등식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한등식이라는 것은 끝없지 않는 앞서 있는 생명적으로 모든 끝없이 네, 이것도 이 정도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꾸 세포 분열이 되면 이 모자 같은 것이 자꾸 줄어드는데 예외가 암세포랍니다. 암세포는 세포 분열을 계속해도 줄어들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걸 정상세포에 적용할 수만 있다면 늙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에 그 미국의 과학자였죠. 노벨 의학상 받았던 그분이 바로 그런 그 텔로미어 연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연구가 꽤 많이 됐어요. 그 아프리카 쪽에 있는 알몸 쥐, 그게 보통 쥐보다 13배 정도 더 오래 산대요. 그래서 왜 오래 사는가 봤더니 텔로미어. 그래서 그 연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근데 이 특이점, 그러니까 이런 과학적 기술이 인간을 뛰어넘는 그때를 이야기한 사람 가운데 이분이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이분이 가장 유명한, 그래서 2045년, 이분이 1948년생이에요. 지금은 그 구글의 기술 이사로 가 있는 분인데 이 반주하는 거 커즈와일 바로 그 사람, 이 사람이 개발한 거예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21세기 에디슨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이 2005년도에 이런 책을 썼어요. 특이점이 온다. The Singularity is Near, 이런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사람인데요. 과학자들 사이에 21세기 에디슨이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한 가지 얻지 못한 게 돈이었대요. 근데 구글에 가면서 이제 돈도 얻게 됐다.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인데 이 책에 2000년도 되면 모든 사람이 인터넷을 사용할 것이다. 물론 이제 이미 그 전부터 원고를 준비하면서 썼는데 이미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었죠. 그 다음에 2009년도에는 스마트폰이 대중화된다 하면서 스마트폰이 컴퓨터를 사람이 들고 다닐 수 있을 만큼 작고 그리고 성능 떨어지지 않는 그런 컴퓨터를 들고 다닐 것이다. 이게 결국 스마트폰 아닙니까? 대중화된 게 2009년, 10년, 8년 그렇죠? 그 다음에 2020년 되면 증강현실, 홀로그램이 대중화된다. 증강현실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현실이 있고 증강현실이 있는데 가상현실은 없는 걸 현실처럼 보여주는 것이고 증강현실은 현실에 있는 것에 증강시켜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모세 얘기를 쭉 하면 모세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경험 얘기해주는 이런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이 증강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가상현실이 대중화됐다. 가상인 것이 가상이 아니고 대중화되는 그런 때 2030년 그리고 2040년 나노머신 보편화로 신체를 바꾼다. 그리고 드디어 2045년 사람은 죽지 않는다. 이제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두 가지죠. 질병 문제, 노화 문제. 노화 문제는 텔로미어, 질병 문제는 유전자 조작과 유전자 가위와 또 나노머신 이런 거를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지 않을 사람이 태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 영생을 경험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먹는 영양제예요. 요게 아침에 먹는 거, 점심에 먹는 거, 저녁에 먹는 거. 실제로 자기도 죽지 않기 위해서, 영생을 경험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영생, 두 번째가 전지전능 무소부재. 요걸 과학적으로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지전능은 인공두뇌.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영생 문제는 질병과 노화인데 그 두 문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소부재. 동시에 여러 곳에 같이 있는 거예요. 동시에 있는 것. 이것 홀로그램, 아바타 얘기 많이 들으셨죠? 나의 또 다른 나예요. 그 또 다른 나가 어딘가서 뭔가 하는 겁니다. 나는 여기 있는데. 그게 아바타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이것도 그 창조과학부에서 낸 것인데요. 증강현실에 관한 그런 부분입니다. 증강현실, 혼합현실, 가상현실. 전설적인 효과까지 흩어진 지금 19년 만에 10만 명의 관중 앞에 부활했다는 걸 기억하시나요? 2014년 비공개 뮤직 어워드에서 마이클 잭슨이 홀로그램 영상으로 등장했던 이 영상 기술에 증강현실 기술이 접목되어 상용화된다면 시간과 공간을 제약하고 이미 익숙함에 관한 사실을 콘서트를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더불어 오래전에 헤어진 가족들을 특별한 날 다시 만나볼 수 있는 일도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상생활을 윤택하게 해줄 증강현실 기술도 맹점은 있습니다. 가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거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은 증강현실이 해결해야 할 문제점입니다. 이런 점을 적극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문제점도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토피아를, 과학적 유토피아를 꿈꾸는 거예요. 근데 제가 중학생들 가르치면서 한 번은 숙제를 내줬어요. 야, 너희가 만약 투명 인간이 되면 무엇 할지 좀 써와라.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그 아이들 쓴 걸 쭉 보면서 좋은 일이 많을까요? 못된 일이 많을까요? 못된 짓이 많을까요? 그거예요. 사람의 죄된 속성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기술이 발달될수록 염려와 두려움이 더한 거예요. 못된 짓이 훨씬 많아요. 제일 많은 게 여자 화장실 가보고 싶대요. 그리고 그 교무실 들어가 가지고 뭐 시험 문제 좀 보고 싶다. 이것도 자이언트 로봇이라고 한국에서 만들었는데요. 원래는 테마파크에 세워주려고 상당히 높은, 들어가서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문의가 어디서 왔느냐면은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올라가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조정하는데 그냥 뭐 기계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장갑을 끼고 움직이는 대로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 그 손가락 같이 하고, 이런 기술이 이미 됐어요. 한국에서 개발한 것입니다. 손 들면 같이 들죠? 손가락 피면 같이 피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또 염려 한 가지 또 있는데요. 이게 MBC에서 미래 로봇의 망가진 모습,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 걱정했어요. 이번엔 슈리퍼가 어렵게 탑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명령이 떨어집니다. 버티죠? 로봇이 버텨요. 한참을 고민하는 슈리퍼. 과연 로봇은 어떻게 할까요?
최익원은 명령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 말 한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번은 그 과학자들이 이런 것이 염려가 돼서 과학자들끼리 한 200여 명에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자들에게 사인을 받았다 그래요. 이제 로봇을 만들거든. 이 인공지능 로봇이 계속 만들어지니까 몇 가지 제한 사항을 두자. 첫 번째는 말을 듣지 않는 상황이 됐을 때 스스로 자폭하는 기능을 갖게 하고, 인간의 명령은 반드시 순종하고, 뭐 이런 것들을 쭉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사인을 받았는데 이 약속이 지켜지리라고 믿는 과학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게 미래예요. 그게 지금 세상이에요. 그래서 뭐 이건 제가 시간 때문에 안 되겠네요. 이 배경이 트랜스 휴머니스트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트랜스 휴머니즘. 그러니까 사람을 연약한 사람이 아니고 인공지능과 결합돼서 훨씬 나은 사람. 그걸 넘어서 포스트 휴먼. 그 변형된 인간, 힘 있는 인간, 사이보그, 로보캅, 이런 내용, 이런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철학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거예요.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힘 있고 전지전능하고, 인간의 자기 초월의 삶 속에는 결코 자기 희생이나 초월적 존재에 대한 예배란 있을 수 없다.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죠. 그 정도 되면. 그런데 그런 세상이 과연 과학적 유토피아가 될 것인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해요.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쁨을 나누면 2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절반이 된다. 근데 자기가 해봤더니 기쁨을 나누니까 질투가 되고, 자기는 좋아서 기쁨 나누는데 슬픔을 나눴더니 약점이 되더라. 그게 세상이에요.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게 미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죄 문제 해결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근거한 자기 희생이에요. 타자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성경이 말하는 하늘나라예요.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고요. 이러면서 영생하는 건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영생하거나 전지전능하거나 무소부지하면 그건 결코 유토피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된 속성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주셨죠.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희생한 겁니다. 그리고 그 희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세상을 꿈꾸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게 과학적 유토피아와 다른 부분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 어떤 세상이겠습니까? 물론 과학적 발전을 비하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니까. 그런데 그것이 잘못될 것도 생각을 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오늘 주제는 우리 지금은 알아야 할 때. 이것 이상 발전했습니다. 지금 자료들도 이미 뭐 지나면 올라오는 것들입니다. 지금 얼마나 발전했는지 몰라요. 어디까지 갈지도 모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우리 주님, 또 그 사랑에 근거한 우리의 개인의 삶, 이런 것이 우리 삶의 구현이 될 때 기술도 모든 것이 축복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어느 때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 필요도 있습니다. 주님, 변해가는 모습 보면서 두려워서 무서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미래를 바라보면서 힘을 얻고 용기 내고 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 때문에, 과학 때문이 아니고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축복 허락하여 주시며 그 축복으로 인하여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